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플레리스 전투 1794년 6월 26일 주르당 장군은 벨기에의 도시 플레리스에서 오스트리아군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다. 국민의 대리인 에이전 내셔널 국민공회는 프랑스 곳곳에서 반란을 진압한 후인 1793년 겨울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리메일 14일, 12월 4일 법으로 각 군에 국민의 대리인을 파견했다. 레스코플레리오, 장 레스코플레리오 1761년부터 1794년 벨기에 브뤼셀 출신 혁명기 파리의 마지막 시장이다. 화가 다비드의 주선으로 로베스피에르와 친분을 맺은 뒤 1793년 3월 혁명재판소의 검사대리에 지명됐다. 1794년 5월 공안위원회에 의해 파리 시장에 지명되어 국민의 대리인 파양과 함께 로베스피에르파 코민을 주도했다. 테르미도르 반동 직후 로베스피에르를 구하기 위해 군사 행동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제르미날 7일, 3월 27일 혁명군대가 폐지됐다. 파리의 식량위원회는 꼬민을 대신하여 파리에 대한 빵과 고비의 공급을 맡았다. 같은 날 파양, 클라우드 프랑스와 파양 1766년부터 1794년은 쇼메트 대신 파리의 국민의 대리인으로 지명된다. 한대로 파리 시상파슈는 레스코플레리오로 교체된다. 12일 국민공회는 장관직을 폐지하고 12개의 위원회가 장관직을 대신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당통의 두 주종자인 강요, 데포르그와 파레, 줄리안 프란스와 파레 1755년부터 1819년 그리고 부쇼트를 축출하고 육군의 각 부서들에서 뱅상의 지지자들을 모두 몰아냈다. 코르들리에 클럽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자코벤 클럽은 로베스피에르의 방침에 따라 코르들리에 클럽과 다시 교류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구의 민중 협회들이 차례로 사라져갔다. 로베스피에르의 최대 실수. 베르나르 앙베 안토니 베르나르 1792년부터 1818년 베르나르 드 생트는 그의 별칭이다. 변호사 출신의 입법의회 국민공회 의원, 프랑시 콩테에서 가혹한 탄압행위를 저질러 국민공회에 소환되었으나 처벌을 면했다. 프랑시 콩테, 프랑스 동부의 국경지방, 지방에서 탄압은 흔히 훨씬 더 폭력적인 양상으로 전개됐다. 공포정치가 파견 의원들의 열정이 자제되지 않았기에 더욱 그로했다. 그리고 관용파는 그 점을 기뻐했다. 골로 데르부아가 떠난 후 리용이 남은 부시에는 상황을 감지하고 자신의 과도한 행위를 용서받기 위해 반두들에게 참수당한 샬리에의 친구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제르미날 7일에 소환됐는데 로베스피에르는 19일 자코벤 클럽에서 그를 면전에 두고 혐오감을 표시했다. 보르도에서 역시 역겨운 정책을 수행했던 탈레잉은 이미 소환되어 있었다. 이어 베르나르 드 생트가 10월 프랑스 콩시테, 여기에서는 오기스텐 로베스피에르가 그에게 대항했다. 에서 소환됐다. 조제프 푸시에, 정치가이자 프랑스 경찰의 조직가, 특유의 처세술과 능력으로 1792년부터 1815년의 격동기에 계속 공직에 있었다. 리옹의 반혁명 반란을 진압하러 파견나가 반란군을 매우 잔인하게 다루어 공안위원회에서 비판받은 후 테르미도르 쿠데타를 기획했다.
30일에는 21명의 파견 의원들이 한꺼번에 공안위원회에 소환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소환이 산킬로트 운동의 활력을 되돌려 주지는 못했다. 지방행정당국을 채우고 있는 모든 부르주아들이 산킬로트들을 감시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공안위원회의 경제정책도 유사한 곡선을 그리며 변화했다. 방토지 26일, 3월 16일 로베스피에르는 자코벤 클럽에서 페르디시엔이 집단적으로 기요틴에 회부하라고 요구한 상인들을 변호했다. 상인이 필연적으로 나쁜 시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물건을 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의 구성원들을 먹이 살리는 이 자연적인 교환은 소멸하고 결국 사회는 해체될 겁니다. 우리의 적들은 상업을 파괴해서 민중을 굶주리게 하려 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공안위원회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미 방토제 초에 공포된 새로운 최고 가격제. 세 번째는 중강상인들의 이윤폭을 늘리기 위해 식료품의 9월의 최고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 공정가격제의 실패 앞에서 정부는 더 나은 성공을 위해 중간 계급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 부패한 의원들을 제거했는데 제르미날 9일, 3월 29일 매점 감시위원직이 폐지되고 뒤이어 경제적 탄압이 급속히 완화됐다. 12일 식량위원회는 의미심장하게 구별되는 두 개의 위원회, 즉 농업과 기술, 즉 산업위원회, 상업과 식량공급위원회로 대체됐다. 일련의 조치들로 정부의 통제 아래 식료품 수출이 다시 허용됐다. 제르미날 27일 징발권이 군 파견 의원들과 위에 두 위원회로 엄격하게 제한됐다. 같은 날 사적 생산을 고무하기 위한 장려금 제도가 공포됐는데 이는 사실상 최고가격제에 대한 합법적 예외 조치였다. 이런 조치들이 여전히 통제 경제의 완전한 폐지를 갈망하는 상인들을 온전히 만족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조치들은 적어도 징발을 당해야 하는 농민들과 공정가격제를 요구한 후 스스로도 그것을 감수해야 했던 수공업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렸다. 매우 복합적으로 구성된 산킬로트 집단 전체에서 이 조치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공포정치의 강마에서 거의 위로를 얻지 못했다. 제르미날 27일, 4월 16일 전날 생제스트가 구통의 결론을 조금 수정한 공화국의 전반적 치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후 국민공회는 일련의 법령들을 채택했다. 지방의 혁명재판소 폐지가 결정됐는데 이는 곧 파리 혁명재판소의 위상을 강화하는 조치였다. 이 조치는 때문 예외들을 제외하고 플로레아 19일 1794년 5월 8일 실현됐다. 파브르 데글랑틴에 대한 아마르의 보고. 파브르 데글랑틴이 동인도 회사에 유리하게 서류를 변조했음을 고말한 보고. 이후 공안위원회는 눈밖에 난 보안위원회 위원들을 대부분 교체했다. 공안위원회는 스스로 음모 가담자들을 수배하고 혁명재판소로 소환할 권한을 갖게 됐다. 공안위원회는 나아가 관리들을 감시할 독점적 권한을 얻었고 이를 위해 자신의 지배 아래 불경찰 총국을 창설할 수 있게 됐다. 394조 빵 없는 민중에게는 조국이 없습니다. 359조 이렇게 공포정치는 조금씩 그 성격이 변했다. 애초에 공포정치는 특권층의 음모에 대항하는 민중의 열정의 산물이자 강압적으로 경제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얼마 후 그것은 혁명기에 나타나는 무정부주의적 요소들을 억제함으로써 중앙권력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보였다. 이제 공포정치의 운용이 공안위원회에 집중됨에 따라 공포정치의 민중적, 기원이나 경제적 동기와의 직접적 관련은 줄어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공안위원회의 적들은 공포정치를 점차 몇몇 인물들의 권력을 종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음에 틀림없다. 강봉 재정전문가로서 1791년부터 1795년의 혁명정부의 재정 확보에 힘을 기울여 성과를 거뒀다. 로베스피에르가 자신의 업무에 관여하자
앙심을 품고 테르미드르 구르일에 로베스피에르를 실각시키는 이들을 후원한다. 제르미날의 다양한 결정들에는 전체적으로 대중들을 열광시킬 만한 어떠한 요소도 들어있지 않았다. 공안위원회가 예고한 사회적 조치들은 시행되지 않았다. 방토주법, 유죄를 선고받은 반혁명 혐의자의 재산을 몰수해 빈민들에게 분배한다는 등의 법령의 시행을 위해 계획된 민중위원회들은 아직 창설되지 않았다. 플로레알 26일 5월 11일 바레르는 극빈을 소멸하기 위한 장중한 계획, 다른 측면에서는 20세기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의 맹화를 예견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는 그 계획에서 반혁명 혐의자들을 재산을 경매로 매각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 생지스트도 방토주법들의 본질을 파괴할 이러한 암시에 항의할 수 없었거나 항의하려 들지 않았다. 플로레알 23이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는 재정 상황에 골몰한 강봉은 종신연금의 실질적 청산을 얻어냈다. 이는 수많은 서민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로베스피에르는 공안위원회에서 개입하여 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강봉은 이 일로 로베스피에르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공예가 사회적 강령의 측면에서 민중에게 제안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였다. 극빈, 극히 가난하다. 좋기 한 달간 로베스피에르는 공안위원회에서 집단적 활동을 제외하면 가끔씩 짧은 개인적 발언만을 했을 뿐이었다. 플로레알 18일 5월 7일 그는 자신의 보고서 중 가장 방대한 그의 마지막 보고서를 읽기 위해 다시 국민공예 연단에 올랐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가장 생생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그가 가장 큰 정성과 애정을 기울인 보고서일 것이다. 그는 혁명이 거둔 최근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피슈그리는 베른과 그뒤에 그 있으니까 지금에는 우리에서 스페인군에게 승리를 거뒀다. 그는 국민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이 불안을 느꼈을까? 그는 거기에 답하고자 했는가? 그가 자신의 보고서에 공화국의 국내 행정에서 국민공예가 따라야 할 정치윤리의 원리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붙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어느 정도의 조롱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유일한 토대는 도덕입니다. 절대동감. 우리와 싸우는 모든 조직들은 범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독재와 왕정은 언제나 부도덕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덕성이 공화국의 본질인 것처럼 부도덕은 전제정의 토대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혁명 과정에서 자유에 대항했던 모든 당파들은 부도덕하고 위선적이며 무신론적인 악당들, 즉 라파예트, 디무리에, 브리스, 에베르, 그리고 조국의 모든 적들 중 가장 비겁하지는 않다 해도 가장 위험한 당통 같은 인물들의 작품이었다. 다행히도 프랑스 민중의 재능이 그들의 술책을 좌절시켰다. 필은 프랑스와의 국경 근처에 있는 벨기에의 도시, 코트로레이크, 벨기에 서부의 도시, 블루, 스페인과의 동쪽 국경 근처에 있는 프랑스의 작은 도시. 오직 조국의 행복과 인류의 이익만을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을 위로하고 성장시키는 모든 제도와 교리는 수용돼야 합니다.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하는 제도와 교리들을 거부하십시오. 악당들이 소멸시키고자 했던 모든 관대한 감정과 위대한 도덕적 사상들을 되살리고 찬양하십시오. 그들이 분열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을 우애의 덕과 덕성의 끈으로 가까워지게 하십시오. 도대체 누가 내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민중에게 선언할 임무를 부여했는가? 너는 이 무미건조한 교리에 열광하고
조국을 위해서는 결코 열광하지 않는구나. 신의 부재라는 관념이 신의 불멸이라는 관념보다 더 순수하고 고양된 감정을 인간에게 불러일으킬까요? 그 관념이 인간에게 그의 동포와 그 자신에 대한 더 큰 존경, 조국에 대한 더 큰 헌신, 독재와 싸울 더 큰 담대함, 죽음과 쾌락에 대한 더 큰 경멸을 고취할까요? 신의 존재와 인간의 불멸이 단지 몽상에 불과하다 해도 그것들은 여전히 인간 정신이 꿈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입법자가 보기에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진리입니다. 최고 존재와 영혼의 불멸이라는 관념은 끊임없이 정의를 환기시킵니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적이고 공화주의적인 것입니다. 한 사회에서 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자는 내가 보기에 경이로운 천재입니다. 반면 신을 대신하지 않으면서 단지 신을 인간 정신에서 추방하고자 하는 자는 어리석음의 극치이거나 사악함의 극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792년 농지법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베스피에르가 무신론을 원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가 처해 있었던 역사적 시점에서 볼 때 두 가지 문제에서 모두 옳았다. 그러나 신의 존재와 무신론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분명 그 이상의 것이 있었다. 의회에서 발언하면서 그는 의원들 대다수가 회의론자이거나 단호한 무신론자임을 알고 있었고, 그가 오직 양심에 의거할 때 또는 기아대가 신에 대한 그의 믿음을 공격할 때 그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헤아려 보고자 세심히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다고 해도 그의 열정 안에서조차 가장 중요한 것은 신비적 경험이나 철학적 논증이 아니라 사회적 실용주의임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 점에서 그는 진정한 장작 루소의 아들이었다. 여기에서 가장 강조해야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종교의 정치적 측면만이 드러나고 사회계급적 측면, 부유한 무신론자들 가난한 신자은 은폐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프루레 18일의 보고는 1792년 3월 26일 248쪽 로베스피에르의 신에 대한 믿음을 공격한 귀하대에 대한 답변뿐 아니라 비기독교화 운동에 대한 반대 이유를 설명한 프리메르 1일의 연설 486쪽에 비해 훨씬 후퇴한 것이다. 이것이 단지 로베스피에르가 자코벤 클럽이 아니라 국민공회에서 발언하였기 때문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두 경우 모두 늘 그랬듯이 결국 그는 바로 국민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여기에서 코르들리에파에 대한 투쟁 이후 변화한 로베스피에르를 보아야 할 것이다.